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다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의 품격입니다. 저자 이기주, 황소북스에서 출간했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주.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 쓸모를 다해 버려졌거나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쓴다. 고민이 깃든 말과 글에 탐닉한다. 가끔은 어머니 화장대에 은밀하게 꽃을 올려놓는다. 지은 책으로는 언어의 온도 등이 있다. 서문.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 몇 해 전 할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며칠째 할아버지의 의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다.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째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쟁여진 단어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훗날 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환자가 숨을 거둘 때 손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입을 벌릴 기력조차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가족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손 좀 잡아줘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날 이후 손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다. 나는 틈틈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손길과 언어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운 혀를 빼들어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병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언어의 힘도 예외가 아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기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물음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그리 단순할 리 없고 시시할 리 없다. 말은 쉽게 분석하거나 함부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는 글을 쓰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언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체가 고지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 한 가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세 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다. 말의 품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덮은 뒤 때로는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이기주. 존중.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천하의 명장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한 이유가 뭘까? 혹자들은 인덕이 부족해서 라고 입을 모은다. 항우가 재주와 힘은 유방보다 뛰어났지만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천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분석이다. 위세와 사나움만을 앞세우는 맹장은 사람을 잠시 끌어올 수는 있으나 제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힘으로 상대의 몸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앉을 수는 없다. 항우가 대업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우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주변에 든든한 원군이 있으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천하대란의 소용돌이에서도 갈등의 한복판에서 겉돌거나 헤매는 법이 없다. 삼국지 연의에서 천하의 덕장으로 묘사된 유비 역시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덕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유비는 자신의 덕을 깃발 삼아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였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제갈량을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3번이나 찾아가 고개를 굽히며 도움을 청했다. 겸손과 굽힘과 협업을 통해 난제를 해결한 유비의 새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비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덕이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뻑껌뻑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 고민하는 듯 했다. 남자는 슬며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빠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와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핑계를.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르오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에 간극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사른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을 이용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당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졸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운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를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는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이순신 장군은 재승지영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운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다라기보다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제승지영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운주당은 미국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연상케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들은 수시로 오벌 오피스에 모여 국가적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지 않으며 참모들은 소파에 걸터 앉아 스스럼 없이 의견을 개진한다. 오벌 오피스에서는 지도자의 말과 참모의 말이 부딪혀 뒤엉킨다. 경청과 치열한 토론으로 뒤엉킨 말들은 단호한 결정으로 태어난다. 한자를 파자에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 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쯤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소통 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품격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다.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이다. 원균은 부임하자마자 운주당 주변에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 참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개방적 공간을 단숨에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경청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불통하는 장수의 말로는 처참했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칠천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 괴멸되다시피 했다. 원균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어디 원균만 그러할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우린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 봤으면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망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함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 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뒷말. 내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상대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악플과 태생적 배경이 유사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뒷담화다. 뒷담화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구 용어 뒷담화에서 온 비속어라는 설이 있고, 담화라는 단어에 우리말 뒤가 합해진 합성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뒷담화라고 검색을 입력해도 자료가 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단어지만 아직 국어사전에는 정식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뒷담화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 관계에서 누적된 불만을 분출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특정인을 단죄하듯 험담을 늘어놓는다. 담화를 맨 처음 생산한 1차적 가해자는 물론 침을 튀기며 맞장구를 치는 동조자까지도 비로한 언어를 장착해 쏘아대는 순간 묘한 쾌감을 느낀다. 남을 헐뜯는 말은 대개 특별히 너한테만 털어놓는 건데, 혹은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하는 말과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런 험담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뒷담화는 명멸하지 않는다. 세월에 풍화되지 않는다. 뒷담화는 누군가의 입에서 입을 통해 돌고 돌다가 소문내기 좋아하는 조직 내 빅마우스의 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입술과 너덜너덜한 혀로 빠르게 스며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험담 피해자의 귀로 흘러들어간다. 뒷담화 뒷담화가 뒤얽혀 빚어지는 소음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말의 힘도 그렇다. 말과 문장이 지닌 무게와 힘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허다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기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다. 그게 바로 언품이다. 뒷담화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뒷담화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다니다가 언젠가 표적을 바꿔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혀와 가슴을 향해 맹렬히 돌진한다. 그땐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뒷담화의 화살촉이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향, 사람의 향기. 평소 카페에서 백색 소음과 커피를 연료 삼아 글을 쓰는 편이다. 원고를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노트북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 직원과 고객이 주고받는 말이 귓속으로 들이닥칠 때도 있다. 몇 해 전 여름이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를 찾았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아니, 비문명적이었다. 남자가 토해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 했다.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가번이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 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듯한 얼굴로 직원이 휴 하고 한숨을 뱉었다. 한숨은 깊고도 길었다. 카페를 가득 채울 듯한 한숨 소리와 함께 직원의 마음 한구석이 아래로 푹 꺼져 내리는 듯했다. 괜히 나까지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는지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게 직원의 얼굴을 힐끔 곁눈질하면서 혼자 엉뚱한 상상을 떠올렸다. 사내가 만약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면 한 잔 값으로 얼마를 치러야 할까?
1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커피 한 잔 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카페에서는 예의 없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기 때문이다. 다음은 카페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커피 7유로, 커피 주세요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유로. 조금 매정하긴 하지만 기발한 가격표 아닌가.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구사하는 말의 품격에 따라 음료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채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오늘의 책 말의 품격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4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과언무한,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언위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대언담담, 큰 말은 힘이 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책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